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물폭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괴물처럼 터져나오며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도로는 강으로 변했고 병원과 학교가 무너져 내리며 수십만 명의 생명이 단 한순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믿기 힘든 소식이 현장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 삼성이 특별한 구조 신기술을 싣고 구조팀을 급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현장은 술렁이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선진국 흉내만 내는 나라잖아. 삼성? 그냥 휴대폰 회사지 무슨 신기술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야. 현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과 조롱,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 재앙의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조 현장은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었는데 삼성의 이름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루이지애나의 현실은 그런 비웃음을 할 여유조차 없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풍은 구조 헬리콥터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구조보트는 파도에 뒤집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피마 구조대의 장비와 인력은 총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부모들은 사진을 움켜쥔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만은 구해주세요. 그러나 그 외침에 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삼성의 이름. 낯선 장비 믿기 힘들 만큼 작은 상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신기술. 누군가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중 몇몇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낯선 기술이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조차 무너진 상황,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그 순간 세상을 바꿀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앤더슨이에요. 저는 28년 동안 미국 FEMA에서 구조대장으로 일했었어요. 허리케인도 보고 산불도 보고 토네이도도 겪었었죠. 저 자신은 늘 미국의 힘을 믿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을 믿고 있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오직 우리뿐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모든 걸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루이지애나를 덮쳤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괴물처럼 솟구치고 있었어요. 하늘은 새까맣게 변했고 빗방울은 끝없이 떨어지는 총알 같았었죠. 물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보다도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단 1시간도 안 돼서 집들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구조를 외치고 있었죠. 부모들은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했었습니다. 여름 캠프에 있던 아이 4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스쿨버스가 물에 삼켜졌던 거예요. 부모들은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제가 구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구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었어요. 폭풍이 너무 강했고 물살이 너무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헬리콥터를 보냈지만 바람에 밀려 되돌아왔습니다. 구조보트를 보냈지만 파도에 뒤집혔어요. 저희가 가진 최고의 미국 장비조차 다 실패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시간.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요. 부모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팀원들은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웠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화나게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팀이 온대요. 삼성에서 AI 드론을 가져온대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었어요. 삼성? 그 스마트폰 회사? 휴대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휴대폰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제 동료들도 웃었어요. 사진이나 찍으려는 거겠지. 보여주기용일 거야. 아시아 기술? 우리보다 한참 뒤처졌잖아. 도움이 될 리가 없지.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은 값싼 휴대폰 정도 만드는 기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저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거야. 우리를 늦추고 결국 실패하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실패했으니까요.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무너진 벽 위에 앉아 루이지애나 거리를 뒤덮은 검은 물을 보고 있었죠. 공기 속엔 휘발유 냄새와 진흙,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불가능해. 이 재앙은 막을 수 없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곧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몰랐었죠. 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를 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루이지애나의 거리는 여전히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자동차가 있던 자리에 보트가 떠 있었고 나무 조각과 금속 파편들이 유령처럼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팀과 함께 부서진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무겁고 지쳐 있었죠.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아진 기분이었고 그들을 실망시킨 실패자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낯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물에 잠긴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낯선 모양의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그들 뒤에는 박스가 줄지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분명히 삼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는데 이 혼란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침착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가 도우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현 박사입니다. 저희 AI 드론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피곤하고 젖어 있었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드론은 장난감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박 박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었습니다. 이 드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물 그리고 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드론이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팀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젊어 보였어요. 20살, 30살 정도로 보였죠. 태블릿과 조종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의 경험을 이길 수는 없어. 불가능해.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다시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고 아빠들은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큰 소리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제 가슴은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나도록 미국의 장비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었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 다시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고요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보여주기 위해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기적을 보여줘요. 하지만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박 박사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생명을 위해 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모든 걸 해낼 겁니다. 그의 말은 묘하게 힘이 있었어요. 강하고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모든 걸 해낼 겁니다. 저는 다시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이 저를 멈추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곧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케이스를 열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론이 들어 있었어요. 작고 가벼웠고 특이한 모양이었죠. 저희 미국 구조 장비처럼 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폭풍 속에서 부서질 거야. 이건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한국팀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센서와 배터리를 꼼꼼히 점검했었죠. 그들은 한국어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죠. 그들 중 한 명이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날개에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드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끄럽게 안정적으로 마치 폭풍 속이 제자리인 듯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팀도 부모들도 모두 바라보고 있었죠. 박 박사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앤더슨 씨. 잠시 후 당신은 생명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다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은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의심도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한국 드론들이 하나씩 이륙했었어요. 회색 하늘 속으로 새들처럼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드론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움직이며 불빛이 폭풍 속의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의심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떨어질 거야. 곧 부서질 거야. 불가능해. 저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장 죽음의 구역으로 날아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던 달이 붕괴 지점이었어요. 그곳의 물살은 괴물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희 최고의 구조보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헬리콥터는 위험한 바람 때문에 낮게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은 그 안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런데 드론들은 두려움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 박사와 그의 팀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보며 서 있었어요.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짧고 또렷하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집중된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5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생각했었습니다. 봐라, 그냥 장난감이잖아. 10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죠. 그럴 줄 알았어. 불가능해. 그러다 15분이 지났을 때 제 무전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AI 드론이 체온을 감지했습니다. 36.8도. 심장박동 70.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박 박사가 제 쪽으로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부서진 기둥에 매달린 채 몸의 반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은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6시간 동안 저희는 찾아 헤맸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도 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단 15분 만에 한국 기술이 생명을 찾아낸 겁니다. 뒤에서 부모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고 제 팀원들은 충격 속에 외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속삭였어요. 불가능해.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한국 드론들은 단순히 그를 발견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구조보트를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파도와 물살을 읽으며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드론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한 대는 앞서 나가 위험을 확인했고 다른 한 대는 남자의 위를 맴돌며 위치를 표시했어요. 또 다른 드론은 물살을 살피며 보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 같았어요. 구조보트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보트 위에 군인들은 드론을 올려다보며 그들을 믿고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몇 분 후 그들은 기둥에 도달했어요. 그 남자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은 약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남자가 땅에 닿자 부모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 드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요란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드론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더 많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코 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의 기술은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단 15분 만에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저는 늘 미국이 선두라고 믿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오직 우리뿐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눈앞에서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노인을 구해낸 일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아직 가장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이들 40명. 여름 캠프에서 온 아이들 40명이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들의 스쿨버스가 홍수에 삼켜졌었죠. 부모들은 밤새도록 아이들의 사진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오기 전 6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들은 아직 찾지 못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그때 박 박사가 제게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앤더슨 씨, 이제 실내 드론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건물 안, 물에 잠긴 교실 안까지 수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내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이 온통 차 있는데 어떤 기계가 벽을 꿰뚫고 본단 말입니까? 박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었어요. 저희 드론은 특별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체온, 호흡,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믿음. 그 단어를 저는 한국과 연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방금 노인을 구해낸 기적을 본 뒤라서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은 또 다른 케이스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드론이 훨씬 더 작았어요. 마치 새처럼 가볍고 얇아 보였죠. 제 미국식 사고로는 다시 이렇게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너무 작아. 너무 약해.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틀렸었어요. 드론들은 공중으로 떠올라 침수된 학교로 날아갔습니다. 건물은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책상들은 진흙물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교실은 무덤처럼 보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아이들아, 제발 살아있어라. 몇 분이 지나자 드론들이 부서진 창문과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센서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한국인들이 들고 있는 태블릿 화면 위에는 지도처럼 정보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열의 흔적, 공기의 움직임, 심지어 약한 심장 박동까지요. 그때 한국팀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호흡 감지. EA 교실. 생존자 2명. 제 심장이 뛰었어요. 생존자라고요? 화면에는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 올라가 천장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무려 18시간이나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18시간이나요. 밖에서 부모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울었어요. 내 아들, 내 딸,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곧 드론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들어갔어요. 인공지능이 말해주고 있었죠.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은 위험.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드론은 어둠 속에서 눈이 되어 주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무모한 자살 행위였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왔어요. 작은 소년이었는데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아이를 안았고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꼭 껴안았어요. 두 번째 아이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호흡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한국에 감사하고 있었죠. 저는 손뼉을 쳤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도 젖어 있었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드론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수색했었습니다. 3시교실 아이 셋, 1비교실 아이 5, 4D교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 넷을 함께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명씩 또 한 명씩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15명의 아이들이 구출되었어요. 15개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드론 덕분이었죠. 아이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부모들이 그 말을 반복했어요. 기자들도 반복했어요. 심지어 제 팀도 속삭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전 세계는 이런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삼성 AI 드론 FMA를 압도하다. 불가능했던 구조 한국 기술로 가능해지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비웃었었어요. 휴대폰 회사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오늘 밤 제 두 눈으로 보았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적이었고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한 육군 장교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앤더슨 씨 상류의 댐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만약 무너지면 40만 명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40만 명. 그 숫자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댐이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거였어요. 병원도 집도 학교도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서둘러 모였어요. 위성사진으로 댐을 살펴보고 수압을 계산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이 말했어요.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2시간 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12시간. 턱없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박 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72시간 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백 개의 센서와 AI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동,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웃고 싶었어요. 72시간? 불가능합니다. 나사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노인이 구해지는 것을 보았었고 아이들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었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박 박사는 고요한 자신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은 곧 움직였어요. 그들은 댐 위에 작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콘크리트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감지할 수 있는 장치였죠. 그것을 AI 시스템과 연결하자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 그래프, 신호들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곁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속삭였죠. 이건 이론일 뿐이야.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한국 AI가 말했어요. 숨겨진 균열 3곳 감지. 위치 표시 완료.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숨겨진 균열이 세 곳이라고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즉시 그 지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균열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었어요. 한국의 AI는 몇 분 만에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AI가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균열의 고압 재료를 주입하십시오. 그러면 붕괴가 72시간 지연됩니다. 72시간. 무려 사흘이었어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지시에 따랐습니다. 트럭이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작업자들이 드릴을 댔습니다. 한국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과정을 지휘했어요. 몇 시간 뒤 균열은 봉합되었고 수압은 떨어졌습니다. 댐은 안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안정성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자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군인들은 손뼉을 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껴안았고 기자들은 카메라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40만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계가 아니었죠. 한국 기술이었어요. 그날 밤 미국 대통령이 TV에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오늘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한국이 해냈다. 저는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분노도 자존심도 의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직 존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생명을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하게 깨달았죠. 한국은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물에 잠겼을 겁니다. 홍수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물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꿈속에서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학교에서 구출해낸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잊히지 않았던 건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저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리처드 정말인가요? 한국이 진짜 루이지애나를 구했나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한국 드론, 한국 AI, 한국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예전에 저도 한국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삼성? 그냥 휴대폰 회사잖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두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고 단순한 기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이었고 기적이었어요. 곧 저는 국제구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였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나요? 그들의 시스템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었어요. 제가 바로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웃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생명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AI는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을 예측했었어요. 한국 드론은 우리가 포기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불가능은 한국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독일은 삼성의 구조 드론을 초청했어요.
프랑스는 한국에 AI 홍수 시스템을 도입했었고, 스페인은 한국의 댐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씩 나라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엔이 특별회의를 열어 세계 구조 표준을 만들기로 투표한 겁니다. 그 선택은 미국 것도 아니었고 유럽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것이었어요. 삼성 AI 구조 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선정된 겁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 안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국기가 흔들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루이지애나에서 했던 제 첫 말을 떠올렸어요. 삼성? 휴대폰이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요. 이제는 당당히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 기술은 생명을 구합니다. 한국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리처드,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옳았어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였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진실 하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었고 한국이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자부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미국의 자부심도 독일의 자부심도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기려 했을 때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실패했을 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리처드 앤더슨. 한때 그들을 비웃었던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 되었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새로운 구조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불처럼 진실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의심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믿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